이재명 대표가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위세를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부영 창녕 군수의 공백으로 군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1995년 민선 출범 이후 창녕 군수 절반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군민들은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의원을 제명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이제 공은 창원시의회로 넘어왔는데 어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산청군의 보건의료원이 10달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원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인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는데도 지원자가 없고 공중보건의도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관내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개인 문제에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에 총출동해 위세를 부린다고 맞받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40여 명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검찰에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면서 이번 수사를 당 전체를 향한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이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수사 왜 안 합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단적인 반발을 두고 이 대표 개인이 방어할 문제지 다수가 위세를 부려 막을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법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또 이번 소환이 역사에 기록될 거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는 반헌법적 역사의 한순간이 민주당으로 인해 완성된 듯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을 잠식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 속 이재명 대표는 내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민생 투어에 나섭니다. 이어 모레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메시지로 반격 여론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사업자 김만배 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등에 대한 로비 정황도 불거졌는데요. 간부급 기자의 금전 거래 사실이 드러난 한겨레 신문에서는 해당 기자를 해고하고 경영진도 모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본인도 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일간지 기자 3명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건넨 것으로 알려져 한 차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6억 원을 받았다던 한겨레 신문 간부의 경우 3억 원 추가 수수설이 제기됐고 급기야 한겨레 측은 오늘 해당 간부를 해고 처리했습니다. 어제는 편집국장 사퇴와 더불어 대표이사와 편집인 등 경영진이 모두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만배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화천대유에도 여러 언론인들이 영입됐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되던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 통신사 간부들이 고문으로 위촉돼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 김 씨가 언론사 두 곳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대장동 사업 등의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에도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하다,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는다, 아파트를 분양 받아준 적도 있다 등 언론과의 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씨가 판검사들과 골프를 치고 금품을 주었다는 의혹, 성남시 주요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 시의회 관계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 돈을 줬다거나 승진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대장동 수사의 본류는 아니라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모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오늘 오후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며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아침 KBS와의 통화에서 부위원장직 사퇴 및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곧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이 김부영 군수의 권위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1995년부터 민선으로 뽑힌 창녕 군수 6명 가운데 절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는데요. 잇따른 군정 공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와 생태관광, 교통망 확충을 공약하며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부영 전 창녕 군수. 민선 8기 출범 6달 만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선 3, 4기 김종규, 민선 4기 하종근 전 군수가 잇따라 뇌물수수로 낙마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첫 공판을 앞뒀던 김부영 전 군수의 낙마가 세 번째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출범 뒤 지금까지 6명의 창녕 군수 가운데 절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창녕 군수 민선 4기 때만 1년 반 사이 지방선거에다 보궐선거 2차례까지 모두 3차례의 선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민선 8기에는 한정우, 김부영 전현직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법정 공방을 치러야 했습니다. 창녕 국민들은 잇따른 군수 공백 사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선출한 바 그 사람이 참 잘해야 되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또 나가라서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참 그래 지울 수 없는 사정이거든. 우리 봐서는. 당장의 현안인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물을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대응과 파크 골프장 정상화 등 군정 동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지역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국민의힘 공천 경쟁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김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경에는 국민의힘 출신 후보 간 과열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역량을 모아야 할 군수의 부재는 지역 발전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적합니다. 이 보궐선거 때 이제 또 누구에게 공천을 주느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그 선거는 그 국민들을 주민들을 단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그 동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창녕 군수 보궐선거일은 오는 4월 5일. 잇따른 궁정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녕 군수 권위에 따른 보궐선거가 오는 4월 5일에 치러집니다. 경남에서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확정된 선거는 지금까지 창녕 군수 한 건입니다. 지방의원 등이 창녕 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6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결정인데요.
최종 징계 수위는 창원시 의회가 결정합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하 창원시 의원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말 파문이 시작된 지 29일 만이지만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좀. 김 의원은 윤리 자문위에서 공인으로 부적절한 발언은 죄송하지만 유족을 이용하려는 제3의 세력이 있어 민의를 대변하려 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의 윤리자문위는 1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김 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퇴 의견에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의원님, 저희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오늘 위원회 결과는 제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 의원의 최종 징계 결정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위가 윤리자문위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4대4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원의 징계가 우선이라는 국민의힘과 여론에 따라 제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대락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이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방역 규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이 결정한 첫 보복 조치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업무를 중지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사관은 공식 SNS를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발급이 중단되는 단기 비자엔 방문과 상업무역, 관광, 의료와 일반 개인 사정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 정부의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사관 측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외교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할 때마다 대등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但令人遗憾的是，少数国家罔顾科学和事实，仍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将采取对等措施。 외교부는 중국 측 조치에 대해 유감이라며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것이라며 중국 측과도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경상남도가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실태 조사 용역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애초에 조사 기준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용역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정책으로 과연 산업재해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상남도의 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용역 보고회입니다. 용역은 경남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통해 경남에 특화된 예방정책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용역 기간은 8달에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자체 최초로 한번 저희가 파악해본 순서를 가져요. 용역에 앞서 경상남도가 제시한 과업 지시서입니다. 설문조사에 50명 미만 사업장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이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도 5곳 이상 넣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조사 대상의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 창고업을 포함하고 업종당 50개 이상 조사하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용역 보고서에는 이런 기준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나온 운수 창고업 대신 상위 분류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기준도 경남도가 제시한 50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절반 이상 포함하라는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하기가 힘든 짧은 시간에 하기가 힘드니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종 제시된 정책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를 것이 없고 새로 제안된 경남 안전체조 개발과 안전 뮤지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상남도시 안전체조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문화라든지 궁궐격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냥 제안뿐이에요. 경상남도는 용역 보고서가 일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추가 보완 지시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교리입니다. 부산항의 물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운영사를 선정하는 공모 사업이 2차례 연속으로 입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있는지 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신항의 컨테이너 배후 단지, 이 일대 약 5만 제곱미터 땅에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는 물류시장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부산항의 물류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사업의 첫 단추가 될 물류센터 운영사 공모가 2차례 연속 불발됐습니다. 지난해 말 진행한 첫 공모에 참여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던 데 이어서 올해 초 시행한 재공모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1년 새 급등한 원자재 비용 때문입니다. 동일 사업비 대비했을 때 그 임대 연면적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물류사들의 관심도가 하락된 그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809억 원. 처음 사업 계획을 세운 2021년 설계가는 1제곱미터당 2만 원으로 당시만 해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1년 새 원자재값 상승으로 면적당 단가가 오르자 전체 사업비 대비 건물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2차례 연속 공모 실패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와 공모 조건 완화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사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첨단 장비 투자 규모와 중소기업 유치 비율 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고 조건을 재검토할 예정이고 적기에 운영 기간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모 조건을 변경해서 다음 달 중으로 운영사 재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슬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산청군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벌써 10달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원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인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는데도 문의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 배치도 여의치 않아 의료 공백 우려가 큽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 당뇨 등 내과 전문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 10달째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원장과 공중보건의 8명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경증이나 일반적인 내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데 또 이제 내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150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 등 내과 진료를 봅니다. 환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뭐 이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도 많이 가고 거리가 멀더라도 의사 선생님 꼭 계셔야 되는데 특히 내과는요.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내과 전문의 모집 공고를 내며 제시한 연봉은 3억 6천만 원. 전국 보건의료원 15곳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지만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뇌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배정을 못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의 열악한 이 보건의료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 사정을 설명하고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연봉을 더 높이거나 주거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진주시 공무직 44명 채용에 430여 명이 지원해 평균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주정차 단속원이 38대 1로 가장 높고 청원경찰이 10대 1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연령층은 30대와 40대가 각각 30%대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20대와 50대는 18%씩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동군이 귀농과 귀촌 지원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7% 많은 5억 8천여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하동군은 올해 귀농인 주민 초청 행사와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귀농 귀촌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귀농 초기 정착을 돕는 밀착 관리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사천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여 년간 재직하셨다가 지난해 경상국립대 교수로 부임하신 김혜동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주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항공우주연구원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뭐 이제 뉴스로 잘 아시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현황과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외부의 일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항우연이 과기정통부 지금 산하에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주청이 과기정통부 산하에 또 생기게 되는데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 보니까 그냥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미항공우주국 나사형 모델로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나사형 모델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현재 체제를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가 우주 개발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항공우주와는 약간 좀 무관하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나사에 계시는 분들은 연구개발 조직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각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있는 전문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 산하에 특화되어 있는 연구센터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청이라는 이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주항공청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우주항공 분야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사천에 지금 우주항공청의 본청이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우주항공청의 전문가들이 국가의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어떤 개발 기관이라든지 인력들이 경남 또는 이제 사천 근처에 좀 이렇게 모여져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주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우주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대전이라든지 뭐 대전 충남 위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올라가거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남이나 사천에서 위성 뭐 이렇게 조립 혁신센터 이런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그것은 조금 이제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우주청 근처에다가 국가 주도의 위성을 개발하는 기관들이 좀 모여 있을 수 있게끔 국가위성개발협력센터 같은 것이 좀 있으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관계되는 어떤 그 개발자와 관련되는 산업체가 내려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두 가지 기능도 충실히 하게 하고 좀 더 많은 그 사람들이 경남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와 같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관들이 좀 집적돼 있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런데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대전과 전남을 통해서 역할과 기능이 좀 분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연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그 각 부처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우주 분야 특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뿐만이 아니라 뭐 산자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뭐 방사청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처에서 관계되는 분들이 우주청 내려와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시만 하면은 사실은 일 되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 특별법 안에 각 부처의 우주항공과 관련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네. 어떤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예. 좀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 그러는데 뭐 대통령이 이제 한 말씀을 좀 이렇게 크게 해주셔야 되겠죠. 예. 예, 이렇게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우주청 근처에 모여서 네. 제대로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예.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젯밤 세종시에서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치지 않고 구조를 위해 뛰어든 용감한 시민들 덕분에 운전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전에서 한솔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승용차 주위로 시민들이 다급히 모여듭니다. 운전석 유리창을 깨 운전자를 구조한 뒤 손을 흔들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인근에 있는 불 꺼진 주유소에서 소화기를 찾아 화재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달리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힌 뒤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불이 붙은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한 사람들은 용감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내겠더라고. 이제 구한 사람은 다리에 불이 나고 있고 유리에 찔려갖고 이렇게 치료받고 나 간다고 하고 그냥 가더라고.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 구조된 30대 운전자는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이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직후 폭발과 함께 불길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를 만들어 차량 아래쪽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한 뒤에야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지난 2020년 11건에서 지난해 44건으로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상황.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휴대전화 통신 요금을 대폭 낮춘 이른바 중간요금제. 이통 3사에 이어 알뜰폰 업계도 출시에 나섰는데요. 데이터 제공 구간이 세분화돼 있지 않고 중장년층이 개통하기도 쉽지 않아 한계가 여전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한 알뜰폰 사업자가 이달 출시한 중간요금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동통신 3사가 중간요금제를 잇따라 내놓은 데 이어 알뜰폰 업계도 동참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간 수준의 데이터 20GB를 2만 원대의 가격으로 처음으로 출시하게 되었고
하지만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여전히 일부 구간에 한정돼 있습니다. 40기가에서 100기가 사이는 통신 3사나 알뜰폰 모두 비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쓰려면 곧바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알뜰폰 특성상 스스로 개통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은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하는 그 방법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시도도 안 해봤고. 정부는 1분기 안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고령층 맞춤형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중간 요금제도 더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실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려면 대리점 등의 판매 관행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신사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대리점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불안전 판매라든지 고가요금 유도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공주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신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간요금제 가입자 현황 등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통 3사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최근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 현재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에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에도 대출 금리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달 초 상단 연 8%를 넘었는데요. 계속되는 고금리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나섰습니다. 이런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면 돈을 빌린 사람들에겐 매우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그런데 아예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요즘 저신용자들 돈 빌리기조차 녹록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 업체입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받지 않고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에는 대출이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당사계열회사의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부업계에선 대출이 가능한 신용도를 최소 500점대 후반으로 봅니다. 신용도가 이보다 낮아도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2021년 말 50만 명 정도였는데요. 이후 9개월 만에 저신용자의 대부업체 이용은 6만 4천여 명 줄었고 대출액도 4,2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재작년엔 돈 빌리기가 그나마 쉬웠지만 지난해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워낙 어려운 계층인 만큼 빚을 갚지 못하고 대출 연장도 안 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을 받기 위해 훨씬 높은 금리의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빌려오는 자금 조달 이자율이 연 8에서 9%로 올랐고 여기에 수수료와 연체율 등 이런 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현재 대출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비용은 오르는데 손해나는 장사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가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는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정 최고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4%포인트 다시 올리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연 20%와 법 상한선인 연 27.9% 사이에서 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당장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줘서 불법 사채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반면 국회에는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오히려 12%에서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정부는 먼저 국회부터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건 기준값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와 예대마진 폭은 얼마큼 들 건지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거죠. 돈을 빌릴 수 있게라도 해주느냐 아니면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로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민생에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의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완서 경남지사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안에 경남 부산 행정통합추진팀을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며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채 감소와 가덕 신공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밝히고 경남도정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공안당국이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당 제주도당 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창원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7명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한국GM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며 불법 파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창원 공장 774명 등 하청업체 노동자 1,700여 명을 자동차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카허 카젬 전 사장 등을 기소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에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기부행위 2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설을 앞뒤로 향응과 금품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8일 경남에서는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170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경찰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5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총경 승진 예정자 135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청 총경 예정자가 36명으로 가장 많고 본청 24명, 경기 남부청 11명, 경남 5명 등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인사폭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기온이 쑥쑥 올라가더니 겨울치고 온화한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예년 기온을 웃돌며 아침에도 낮에도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온화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많이 옅어진 상태입니다. 내일은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종일 하늘빛도 맑겠습니다. 출근길 기온부터 보시면 내일 창녕이 영하 5도, 의령과 함안은 영하 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